이제 개념들을 이제 듣고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실천해오고 이제 이랬습니다만 조금 쑥스럽습니다. 와서 보니까 또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카데믹으로서 연구 발표하고 하거나 또는 이제 논문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무슨 공무원 무슨 일하는 것처럼 전혀 두서 없이 학교 측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세미나에 필요한 자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전혀 체계 없이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더니 아예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책자화돼가지고 지금 이거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근데 주제는 이제 중견국으로서의 기여 외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여 외교가 무엇인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금방 부위원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 중후진국들을 도울까 하는 그런 뜻에서의 기여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후진국들을 좀 헬프하고 국제사회에 그것을 통해서 컨트리뷰트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기여 외교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각 분야별로 수출입은행은 이게 이 개발협력 쪽에 그리고 우리 KDI 교수님께서는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 무슨 지식 공유 사업 각 기관별로 그리고 윤근진 박사님은 이제 학술 문화 쪽에 또 기여하는 그래서 각각 정말 기여를 실제 이제 하시는 이제 세 기관에서 오셔서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있는 외교부는 외교부로서 이렇게 따로 특정하게 한 분야만을 기여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도대체 중견국 외교는 과연 무엇인가를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제 소견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근데 바로바로 있고 계속 대화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먼저 발표하고 뒤에 대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대화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만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 이제 제 생각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면 싶습니다. 중견국 외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혼자 이렇게 이걸 발표를 앞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몇 가지 퀘스천을 혼자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PPT도 없이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퀘스천들은 우리는 과연 중견국인가? 중견국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한테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중견국이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김상배 교수 등 포함해서 그런 분들의 이제 연구 발표 자료 등은 이제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개념이 비슷하듯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견국인지 그건 이렇게 정해진 개념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국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퀘스천과 이제 고민이 저희들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퀘스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마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외교부가 이제 이 정부에서 최근에 최초로 이렇게 시도해 보고 있는
이제 그 중견국으로서 그 믹타라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믹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간단히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 이제 제가 저 자료에는 간단히 이렇게 적어놓고 이랬습니다만 이제 중견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뭐 다른 얘기들을 하고 합니다. 특히 이제 카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국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이 아니고, 그리고 핵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GDP 정도는 한 1조 달러는 넘는 나라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과 외교 협력을 할 의사가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칭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로 한 14나라 정도를 카나다가 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카나다 자체는 미들 파워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질상, 문화상 이런 그 특성이라는 게 우리 한국 민족이 특히 다른 민족들보다 이 서열화하거나 카테고리 구분하거나 뭐 이런 기질이 좀 있거든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몇 등인지, GDP로는 뭐 한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과연 중견국인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들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카나다는 미들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우리는 미들보다는 좀 큰 나라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카나다는 오래전부터 Constructive Power Countries라는 용어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견국이라는 것을 뭐 기준을 정하기도 하자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뭐 지리적으로 중요성으로 보나 또는 국가의 국력에서 보나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그래도 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을 이제 호주로서는 피버탈 미들 파워스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한국은 중견국인가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호주가 말하는 것처럼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봐도 이제 저희는 중견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스스로 저희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GDP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번째고 OECD의 회원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조 공여국 클럽 멤버기도 하고, 이제 뭐 최근에 또 G20에 회원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20번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견국이라고 자칭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뭐 이렇게 우리들의 기질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여담입니다만 88 올림픽 때 뭐 저희 나라가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부음업 해가지고 하는 게, 그때 제가 해외 근무하다가 국내로 막 들어왔는데 88 올림픽을 준비하느라고 전 국민적으로 참 자부심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그때 우리 사회가 기억이 좀 납니다만 약 한 13,000여 불 정도 개인소득 인컴이 그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G7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미에서 미국하고 카나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 세 나라하고 나머지 4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 이 4나라 해서 유럽의 4나라 해서 G7이 오랫동안
그 세계 질서를 논의하고 이래 왔습니다만, 그때 올림픽 때 G8 그 다음 8번째 이제 그 경제 규모로는 스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9,700불, 10,000불쯤 됐어요. 아니 13,000불쯤 됐어요. 저희가 약 10,000불쯤 되고, 그때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언론들이 이걸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3,000불에서 10,000불로 우리 스페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 G7은 못 되어도 G8을 곧장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저희 와서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라면 지금 15가 아니고 한 10위쯤 지금 해야 되는데, 조금 실망스럽게도 다른 후발국들이 전체 경제 규모는 막 점점 커지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10에서 10, 11, 12, 13, 15, 현재 15까지 이렇게 이제 와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우리가 몇 등인지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여담으로 제가 92년도에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발령받아 갔는데, 가서 첫날 2, 3일 동안 이렇게 사무실 출근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세종대로 같은 큰 프랑코가 옛날에 독재를 하면서 마드리드 시에 그냥 좌를 갖다가 끄어가지고 큰 도로를 내라 이래가지고, 이 도로가 마드리드 시에 큰 도로가 뻗어 있거든요. 그 도로 양변에 이렇게 쭉 요즘에 한강변에 텐트 치고 노는 우리 가족들처럼 어마어마한 텐트가 쫙 깔려가지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쭉 텐트 옆에다 걸어놨는데 그냥 0.7%라고 이렇게 0.7%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써 있는 단어는 0.7%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시내에다가 무슨 텐트를 저렇게 쫙 쳐놓고 가족들이 0.7% 써놓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임금 인상 0.7% 해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는 건가? 근데 임금 인상을 0.7%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 3일 동안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개도국 지원하는 개발협력의 이제 국제적인 목표가 GDP의 0.7%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0.7% 국제원조를 해라. 왜 그것도 못하느냐 하고 시민들이 정부한테 항의하는 데모였어요. 근데 0.7%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 나라의 능력상. 그런데 다만 NGO가 국민들이 정부 차원이 아니고 국민들이 원조하는 시민단체 원조 비율을 제일 높았어요. 그 나라가 0.7% 이상으로.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막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세계 1위고, 나라는 아직도 0.7%가 안 되고 이러니 국민들이 그렇게 더 많이 협력하라고 막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정신이라는 게 뭐 이런 이제 모습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개발협력을 열심히 하는 공유국의 하나로서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중견국인데 중견국 외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정부 들어서의 또 새로운 시각이고 또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저희 큰 외교 정책 과제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시는 것처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든지 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남북 간에는 그리고 또 북쪽으로 넓혀가지고는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라든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경국 외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세계 평화와 발전 그 두 분야입니다. 평화와 발전 그 두 분야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국정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과거에 지금 냉전 시대 때처럼 소수의 몇 나라가 이제 세계 질서를 리드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 21세기에 기타 여러 가지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한 이슈들이 매우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국제 그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서 이러한 그 중견국들도 활약을 할 수 있는 론들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우리의 그 새로운 이제 그 아이디어와 정책으로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해보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견국 외교 할 때 중견국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 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이슈에 있어서 이제 우선 첫째 분야는 외교 안보에서 중견국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외교 안보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현재 이제 분단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여러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동북아 속에서의 우리나라 위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북아 또는 아시아 속에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중견국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인지, 그 분야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나 통상, 경제와 관련된 그 분야 속에서 또 중간에 있는 나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야에서 중견국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이거는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무슨 동북아 균형자론 이런 것들이 등장한 적이 있고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속에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중견국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오늘 주제에서는 이제 생략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경제 통상, 이거는 저희가 이제 G20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 경제나 통상 분야 속에 어떤 거 할 수 있을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글로벌 거버넌스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10개, 20개 이러한 그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도 있을 수 있고, 빈곤도 있을 수 있고, 분쟁 문제, 요즘 에볼라와 같은 세계 보건 문제, 물 문제, 무슨 식량 문제, 여성 문제 등 무수한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들에서 우리 한국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이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오늘 발표하시는 교수님들의 각 분야별로 하는 거는 우리가 혼자 알아서 기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견국으로서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함께 하는 다자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를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양자 바이래틀하게 하는 것들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개발협력이 있고요. 저희가 UN 평화의 주주군 이게 보내는 것도 있고, 이따가 설명하실 지식 공유 사업 이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자 쪽에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중견국으로 세계 강대국도 아닌데, 그래서 이 인디비주얼하게는 참 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국가가 모여서 좀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그런 것이 이제 다자적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우리 앞으로의 깊이 생각해볼 우리 과제로서는, 그러면 그 무수한 이슈들 중에서 어떤 이슈들에서 한국이 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선택해야 되고, 또 그걸 우리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열심히 추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십여 년 동안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본 나라들, 그럼 저희가 스웨덴, 노르웨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라는 주제라든지 기타 인간 안보라는 주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주 딱 세계에 많이 알려진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안보 쪽에서는 특히 호주, 아까 말한 카나다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으로서 오랫동안 많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죠. 그럼 국제사회가 충분하게 우리를 인정하고 할 만한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이렇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또 참 이제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점점 굳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일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여담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근무한 이제 해외에서 근무한 나라가 조그마한 중미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인구 500만에 땅은 남한보다 절반 되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딱 제한되어 있죠. 근데 그 나라 외교는 제법 잘하는 외교고 국제사회에 익히 알려져 있는 외교거든요. 그 나라는 그런 걸 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랄까?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로서 또는 개개인들로서의 능력, 이런 것이 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는 아까 말한 외교에 있어서 한 5가지를 딱 집중해서 합니다. 자기 나라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군대도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 그 다음에 거기 쿠데타 등 이런 것이 중남미 치고는 또 하나도 없었던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인권, 그리고 이제 자연이 좋고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경, 그리고 또 도대체 평화와 관련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기라는 건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무기를 금지하자 하는 무기. 그래가지고 그 5가지 이슈를 가지고 30년, 40년 동안 오래 해왔고 국제사회에서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갈 방향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면 꼽을 수 있는 나라, 환경 하면 꼽을 수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더라도 그 코어 그룹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한 30여 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5년, 10년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지도를 가지는 데는 수십 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유엔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23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20여 년의 경험을 가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40년 경험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 경험을 계속 축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91년에 유엔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한 10년 정도, 그거는 이제 신참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 쌓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다자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하는 것은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월드컵도 개최하고 그부터 한 10여 년 됐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경험이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담만 드리기로 하면, 벌써 15분쯤 이미 잡아먹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저희를 메인 플레이어로서 이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제가 유엔에 근무했습니다만, 제가 담당 업무가 테러리즘입니다. 테러리즘. 그때 9/11 사건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도 테러가 최고의 갑작스러운 이슈로 등장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또 의장국을
하는 처지고 뭐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할을 좀 해보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이거 테러를 뭐라 그럴까요? 지적하고 이거 퇴치하자 하는 그 요지에 무슨 뭐 테러 결의안이라도 뭐 유엔에서 한번 우리가 발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뭐 저희가 그런 국제사회 맥락을 잘 모르고 결의안을 하나 이제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지 해서 해보려고 그랬어요. 해보려고 그랬더니 뭐 193개국이니까 뭐 플레이어가 선수들이 막 193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번 얘기 좀 하자 하고 오라 그러니까 전혀 다섯 나라도 한 나라도 안 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 문제 좀 얘기 좀 해보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으로 배운 것입니다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하자는데 아무도 뭐 오지도 않느냐 뭐 이랬더니 옆에 다른 나라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데 그거 이슈마다 선수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한국이 예를 들면 테러라는 이슈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에 20년을 뭐 이렇게 해서 200개 국가가 테러 하면 한국이 계속 뭘 주장해온 나라지 그 개념이 서 있어야지 오라 그러면 갈 거 아니냐. 갑자기 어느 선수가 등장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가겠느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프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그럼 어느 나라가 이런 걸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건 독일이 오라 그래야 다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슈마다 그 메인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플레이어가 될지 앞으로 그것이 아마 저희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다자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사에서 일할 때 참 저희가 어렵고 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 그룹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아시아권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시아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점이 우리 동료들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가장 1차적인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현재도 국제사회 속에서 그 문화적으로나 같은 언어를 쓰거나 같은 종교이거나 등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룹핑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그룹핑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아시아권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극복할지 할 것이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 믹타라는 거, 믹타는 이제 다섯 나라 중견국의 이니셜을 합친 겁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가운데 K, 우리 한국이 K 가운데에 있습니다. 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섯 나라를 이제 믹타라고 요즘에 이제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참 독특합니다. 이 나라들은 아까 말한 서열로 굳이 하기로 하면 GDP에서 G20 속에서 13, 14, 15, 16, 17등입니다. 13, 14, 15, 16, 17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G20가 지금 세계의 메인 국가들인데 그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들 속에서 다시 우리 국회 같으면 원내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7이 7나라, 아까 7나라가 있고 G20를 아주 쉽게 구분하자고 하면 전통적인 G7이 7개가 있고 그 7개 중에 4개는 유럽이고 영독불 이태리 그리고 3개는 이제 미국, 카나다, 일본이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렇게 G8이 생겼지 않습니까? 냉전이 끝나면서 이제는 이념 체제 이거는 문제가 안 되니 러시아와도 잘 지내보고 하자 해가지고 러시아가 끼어서 G8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G7 플러스 그 후에 생긴 브릭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브릭스 그게 5개입니다. 그다음에 7개에다가 브릭스 5개 하면 12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브릭스는 올드만삭스가 이제 이 인구 많은 나라들이 갑자기 신흥 시장을 가지고 등장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붙인 이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이렇게 해서 네 나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8년 이제 2011년이 돼가면서 불과 2, 3년 전이죠. 그 브릭스 나라들이 정상회담 회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체제를 갖춰나가는 이제 그 나라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8, 9, 10, 11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지역적 남아공이 참 온도 좋습니다만 지역 아프리카 지역 대표로서 그런 정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남아공도 좀 끼워야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네 나라에서 5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믹타가 5개니까 그럼 7개, 5개, 또 5개 해서 17개. 그리고 이제 G20가 20개지 않습니까? 19나라 플러스 EU인데요. EU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EU 빼고 마지막에 끝에 남는 이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그게 두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0를 쉽게 분류하고 이제 개념화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믹타는 13, 14, 15, 16, 17 이 나라들이 G20 속에서 세계 질서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이제 그룹이죠. 그룹이고 아주 특징이 아주 아까 말한 다른 현재까지의 다른 모든 그룹들과도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이제 이슬람 국가가 터키하고 인도네시아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전통적인 서방 나라고, 그 다음에 멕시코는 저 멀리 떨어진 라틴의 쪽의 대표고, 그 다음에 그 5개는 각각 정치적으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호주는 미국하고 이제 군사적으로도 동맹의 관계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한국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이 세 나라는 중국이 떠오르는 데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나라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와 반면에 터키나 멕시코는 그런 고민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로 많이 하지 않는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매우 특성이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 특성이 다른 이 5나라 간에 어떤 이슈에다 이 컨센서스를 맞춰가지고 그 대부분은 민감하지 않은 이슈여야 됩니다.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여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그거를 5나라끼리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이슈들을 골라서 같이 협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브릭스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이러면서 브릭스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랄까요? 브릭스가 기존의 이 질서에 대해서 경쟁하거나 이제 반대하거나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면이 강하게 있죠. 그런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믹타라는 이 5나라의 그룹이 중간에서 이렇게 G20 속에서 이 5이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촉매 역할을 하고 서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3년에 1차 유엔에서 총회에서 항상 만나는 계기로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만 유엔 총회가 있을 때마다 외무장 5나라 장관이 만나고 이슈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또 다 오게 됐으니까 다음 달에 브리스번 호주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5나라가 그 속에서 다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5나라만 별도로 만나서 간사국에서 만나서 또 회의를 하자 해서 1년에 5 외무장관이 꼭 해야 하기로 한 것만 해서 1년에 3번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립되고 나서 1년 전에 지난 1년 동안은 멕시코가 간사 국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9월부터는 한국이 2번째로 간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은 5세 간사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이슈들에서 서로 잘 협조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모임은 어떻게 좀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무슨 이게 우리 페이지도 좀 만들고 어떻게 사무국도 좀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할 것인지,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모양을 예측해 본다면 이 G20 속에서 민감하게 서로 이런 이슈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큰 국가들한테 대항하는 모양을 가져서도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나라가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 동안 이제 익숙하게 세계 인구에 회자되면서 정말 명실상부한 어떤 그룹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궁금한 것이고 예측해 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중견국가로서 미들파워로서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주요 국가 중에 하나로서 이제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으로서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어젠다들은 우리가 선택하면 이제 채택하고 하면 되고요. 과연 우리는 그럴 능력과 자질이 되는 나라이냐, 능력과 자질이 되는 국민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 친구들을 항상 네트워크 해가지고 모아야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의 이제 경험이 필요하고요. 이건 단기, 중기도 아니고 장기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는 정말 더 바람직하건대는 이제 외교 안보 분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미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이 통합되거나 통일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2배로 커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연 이제 우리의 파워와 영향력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이제 돌고래 외교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돌고래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진짜 고래, 조금 작지만 진짜 고래가 세계 속에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국내적인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플레이어들이 훌륭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뿐이 아니고 외교는 전 국민의 총합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또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기타 특정 분야만 중견국 외교를 할 게 아니고 우리 많은 시민단체, NGO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정부와 같이 또는 기업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중견국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 우리 국민과 사회의 종합적인 과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셔널 해주기는 쉽지만 글로벌 해주기는 참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그것을 정부와 모든 액터들이 다 나서가지고 전 국민이 총합적으로 중견국 외교를 향해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60년을 기념하는 이 학술회의에 초청받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저도 이 회기동, 이문동 여기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뛰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70년대 하반기입니다만 아침에 이렇게 회기역에 도착해가지고 지하철에 회기역이죠. 한 정거장을 더 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아타지 않고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편했나 보자 하고 거기서 여기까지 이제 걸어
제가 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35년 정도 이렇게 동안에 한 번도 와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걸어오는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예전에 그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걸어오면서 여기 넘어오는데 이 고개가 굉장히 얕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는 상당히 고개가 좀 약간 가파른 고개였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전혀 고개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이제 느낌상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고 하였습니다. 그 60주년 이게 학술 그 회의인데 저는 제가 아카데믹이 아니고요. 이제 뭐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그 여교과는 프랙티셔널라 하는